어머니하고 말 중에 아파트 사주냐고 그랬더니 못 사주시겠대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지금까지의 모순은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범행 추정일로부터 약 20여일, 범행 발견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나며 이렇게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인가 초조해질 무렵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사회면에 일제히 대서특필로 윤노인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사라진 폐물은 윤노인의 조카 윤모 씨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윤모 씨의 아내 고여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미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폐물 발견은 그녀의 혐의를 확신하게 하는 핵심 물증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여인은 윤노인을 죽이고 폐물을 가지고 갔다는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원효로 윤노인 살인 사건의 단독 주인공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고여인은 윤노인과 밀접한 관계로 윤노인의 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면식범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정한 범인상과 부합합니다. 그러나 여자 단독범이라는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법원이 선정한 5공화국 11건의 유명 사건 판결 중 하나, 파급력과 영향력 면에서 1980년대 최대 강력 사건의 두 번째 주인공 고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는 과연 범인일까요?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습니다. 악몽이긴 해도 곧 깨어나 늘 그렇듯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으로 마르지 않는 어머니의 무용담을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는 현실로 돌아가겠죠. 그땐 그리 지겹더니 벌써 그립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고 경찰서에 있는 몸이지만 곧 악몽에서 깨어날 테니 괜찮습니다. 저는 의사 아버지의 큰딸로 태어나 명문 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집을 방문한 게 인연이 되어 중매 6일 만에 어머니의 조카인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고 세 딸과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검찰청 계장, 저는 보험회사 외부사원으로 맞벌이하면서 돈은 많지 않지만 어머니와 한때는 함께 살기도 하는 등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4년간 부축하여 대학교 야간부를 졸업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였고 어머니가 신도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양자 며느리라고 하여 다른 조카 며느리들보다 더 가까이 지내면서 매월 생활비도 보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어머니하고 말 중에 아파트 사주냐고 그랬더니 못 사주시겠대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후덕한 맏며느리상의 고여인은 1981년 여름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에 이은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윤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그녀가 결국 범인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여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여인은 공식적으로 2번의 진술서, 1번의 진술조서, 6번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2번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모두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날 점심때 어머니가 기분이 좋은 것을 보고 밤에 찾아가서 아파트를 사달라고 쫄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줄 수 없고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의 남편에게만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말하셔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20년간 어머니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이때까지 속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머니를 죽인 후 가정부와 애가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는 순간 이성을 잃고 범행이 탄로날까 겁이 나 다 죽이게 된 겁니다. 자백 외에도 그녀에게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여인은 범행 다음 날 윤노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의 집벽에 10년 동안 걸어두었던 윤노인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고여인은 윤노인의 소식이 없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칠성 날인 8월 6일까지는 기다려보자는 등 이러저러 핑계를 대며 신고를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고여인은 8월 2일 지인과 함께 연락이 되지 않는 윤노인의 집에 갔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머니는 분명히 집에 계시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없는 채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너무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또 지인이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경찰서가 옮겼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하였습니다. 고여인은 시신이 발견된 그날 윤노인 이웃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뒷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냄새를 맡은 후 다시 이웃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자 그녀는 시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다면서 울고불고하며 슬픔을 과장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고여인은 경찰의 범행 추정일인 7월 22일에 20시경까지의 행적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찰의 범행 추정 시간과 그 직후인 21시경부터 23시 30분경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행적에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구멍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윤노인은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도 없어 결국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고여인의 남편은 조카로서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면 강력한 동기가 되는 정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범행의 특성, 범행 현장 상황과 범행 도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여자 단독범은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고여인은 범행을 실토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망치로 3명을 살해하는 놀라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실제 범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여인의 자백 진술이 범행 현장 모습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검증을 하며 과연 고여인이 범인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복잡한 판단 기준 들이대지 말고 그냥 상식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여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아노 방에서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 뒷부분을 3, 4회가량 때려 쓰러뜨리자 그때 가정부가 사람 살리라고 하면서 2층 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올라가서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치니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정부가 떨어진 쪽으로 따라 내려와 보니 어머니가 방을 나와서 계단 난간 사이에 몸이 끼어 있었는데 상체는 2층 계단 첫 번째 위에 놓여 있고 하체는 마룻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세게 당겨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는 어머니의 몸을 겨우 빼서 피아노 방에 옮기고 다시 가정부도 끌어다가 같은 방에 옮긴 후 나일론 줄로 둘 다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자 혼자 둔기로 3명을 때려 죽인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탄탄한 체격을 가진 19세 여성이 말 그대로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것을 167cm, 70kg 몸매의 40대 중년 여성이 2층 계단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강 씨의 양팔엔 망치를 막은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고 층계 옆 벽에는 범인이 허친 망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티끌 하나 안 다쳤겠습니까? 비록 범행 발생 10여일 후에 경찰 신체 검사였다고 하나 고여인에게는 상처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여인의 진술에 비추어 윤노인에게 발생한 좌측 늑골의 1번부터 9번까지, 우측 늑골의 6번부터 8번까지의 골절은 고여인이 윤노인의 발을 잡아 강하게 당겨 윤노인을 난간에서 뺄 당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1번 늑골은 쇄골 아래 파묻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여인의 진술처럼 억지로 윤노인을 난간에서 빼다가 부러진 것이라면 1번 늑골은 물론 그 위에 있는 쇄골도 함께 부러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윤노인의 쇄골은 온전하였습니다. 계속 더 보겠습니다. 고여인은 발을 잡고 윤노인을 방으로 끌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윤노인의 머리가 방문 쪽으로 향하고 발은 방 안쪽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노인의 시신은 그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윤노인의 몸이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었고 상체는 2층 계단 첫 번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증인으로 나온 문국진 교수님은 두개골 3cm가 함몰될 정도로 여러 차례 가격된 비대 체격의 윤노인이 몸을 비틀어 계단 난간에 몸을 넣어 상체만 계단에 있고 하체만 마루에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윤노인의 상체가 놓여 있었던 2층 첫 번째 계단에 심하게 다친 머리의 상체에 비추어 많은 피가 쏟아져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계단에는 약간의 혈흔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사체 상황과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여인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하였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진술은 계속됩니다. 어머니와 가정부를 죽인 후 2층으로 올라 아이도 망치로 때려 제압한 후에 엎어놓고 전깃줄로 목을 감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윤양은 천정을 향하여 똑바로 눕혀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5번, 가정부의 머리를 8번, 아이의 머리를 2번 강하게 때렸습니다. 지난 회에도 설명하였지만 고여인의 진술이 맞다면 망치 머리 부분에만 혈흔이 조금 묻어있고 망치 자루에 혈흔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윤노인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A형만 망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나일론 장갑을 끼고 망치를 잡으니 손이 미끄러워서 그 위에 오른손에만 면장갑을 낀 채 망치를 잡고 살해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나일론 장갑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고 면장갑에는 손가락 한마디 부위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에 낀 나일론 장갑에 피가 더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면장갑에서도 윤노인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A형만 나왔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파 커버에 찍힌 손바닥 자국은 감정 결과 면장갑에 의한 왼손 자국이었습니다. 오른손에만 면장갑을 끼웠다는 고여인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감정 결과입니다. 고여인의 진술은 상식, 기본, 합리 이런 것들과는 완벽히 모순되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정부를 죽이면서 피가 묻은 장갑을 낀 채 2층에 올라가 숨어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2층 복도 입구의 형광등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행 현장 형광등 스위치에는 아무런 혈흔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밤색 원피스를 입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집에 와서 펌프물에 한번 하이타이로 빨았습니다. 아무리 세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혈흔이 부착되어 있다면 혈흔 감정에서 그 시험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법의학자와 국가수 감정인들의 의견인데 밤색 원피스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일론 줄이 있는 뒷뜰로 가기 위해서 주방을 거쳐야 하는데 뒷뜰과 주방 사이에는 사인문 2개가 있습니다. 나일론 줄을 끊어온 후 사인문을 열어둔 채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 사인문 2개 모두 숟가락으로 고리에 빗장을 하여 잠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고여인의 자백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 상황과 불일치하였습니다.
고여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현장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더 문제는 지금까지의 모순은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혹시 고여인의 집에서 죽은 윤노인의 폐물이 발견되었다며? 그럼 그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영상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새벽 1시 경찰 수색 과정 중 고여인의 집 베개 안에서 금팔찌, 금반지, 손목시계 등 윤도인의 폐물 1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신문에 이와 같은 발견이 대서특필되었고 드디어 고여인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소개되었습니다. 한 명의 용의자일 뿐이었던 고여인이 대중에게 범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어머니 폐물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여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 폐물은 고여인과 함께 최초 범행 현장을 수색하던 형사가 발견한 후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고여인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고여인에게 폐물을 전달한 형사는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물 전달 경위를 아는 경찰 지휘부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 폐물 사건은 당시 고여인이 범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분하던 상황 속에서 여론과 언론으로 하여금 고여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도록 만들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물증이 확보된 것처럼 상황을 반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여인은 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고여인 사건의 진실은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다투며 법정에서의 치열한 승부가 한창이던 가운데 고여인의 변호인은 고여인을 직접 조사한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형사를 직접 신문함으로써 수사의 오류와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노림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3회 기일을 보름쯤 앞둔 1981년 10월 17일 주요 일간지 톱기사로 윤노인 살인사건이 또다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안깁니다. 사회면을 뛰어넘어 일면 톱기사로 살인사건을 뛰어넘어 정치 문제로 비화된 충격적인 일화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게 될 겁니다.